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족을 잃고, 아이를 잃고, 사랑마저 잃었던 그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픔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서울의 밤은 조용하면서도 가슴이 아릴 만큼 아름답습니다. 저는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고층 빌딩 사이로 비쳐 도시를 반짝이는 풍경으로 물들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서초구의 오래된 아파트 12층에 있는 이 작은 방에는 시계 초층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듯 말이죠. 저는 낡은 회전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어느새 식어버린 찻잔을 손끝으로 천천히 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고 그 차가움은 저를 제 인생의 순간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겨울밤처럼 차갑고 쓰라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이정표를 지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달콤한 사랑에서 시작되어 지금의 폭풍 같은 나날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날은 대학 2학년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앉아 예술사 수업에 필요한 두꺼운 책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아 지쳐가던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빈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 제 앞에 있는 의자가 비어있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바로 두꺼운 의학 교과서를 펼치고 열심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었지만 제가 실수로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가 재빨리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 거 맞죠? 아주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서관에서 그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메모를 하는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학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교 세미나에서 우리는 조별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았고 대화를 시작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술이 환자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진지하면서도 엉뚱한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다니 의외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곧 뜨겁게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색채와 음악이 환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회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발표 시간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고, 세미나가 끝날 무렵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화 정말 재미있었어요. 고마워요. 이번 주말에 열리는 예술 전시회에 같이 갈래요? 전시회를 보면 당신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주말의 전시회는 우리 대학 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시회는 신촌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단정한 니트 코트와 안경을 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대학생 같은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하나씩 그림들을 설명했습니다. 색감과 의미, 그리고 작품이 주는 감정을 설명하는 제 이야기에 그는 끝까지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그림 앞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두 사람이 함께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날이면 한강 둔치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왔고 저는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하곤 했지요.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신이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어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들이 참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고백의 순간. 봄날의 고백. 어느 따뜻한 봄날, 학교 근처 공원에서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순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제가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두 가족 모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의 어려운 환경을 걱정하면서도 항상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을 믿어도 좋단다. 그의 어머니 역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가 그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줬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결혼 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대학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을 잊지 말자고요. 그러나 인생은 예상과는 달리 때때로 거센 물살이 치는 강물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의 나날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겐 너무나 완벽한 보금자리였어요. 남편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아는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병원에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유일한 가족이다 보니 그분의 걱정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희 가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려 하셨고 주로 생활비나 집안 관리 같은 문제에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잠을 보러 간 날 제가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샀다고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요즘 고기 값 비싸잖아. 그 돈이면 공력기는 끓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셨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반복되다 보니 제가 무능한 며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는 늘 중간에서 곤란해하며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에 오셔서 장롱과 냉장고를 뒤적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먼지가 너무 많네. 아들한테도 청소 좀 시켜야지.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 말에 감사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걱정은 곧 제가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병원 생활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야근과 단직이 많아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 얼굴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기로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끔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며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날, 저는 정성껏 만든 저녁을 준비해 주었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그냥 라면 먹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밥 생각도 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피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미안하면서도 제가 준비한 음식이 무시당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밤늦게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지만 이제는 대화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일로 지친 상태였고 저는 가정에서의 고단함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밤중에 저 혼자 거실에서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힘들어. 왜 너만 힘든 것처럼 말해? 그 말이 저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또 한 번 제 생활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방식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그런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믿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사랑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사랑 외에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걸까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찾아온 큰 축복 같았지요. 그때가 초여름이었어요. 서울의 날씨가 따뜻하고 한강변에는 푸른 잎들이 반짝이던 시기였지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하던 날도 기억나요. 저는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가 될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놀란 듯 멈칫하더니 이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아기 나니? 믿기지가 않아. 그날 밤 우리는 아기의 이름을 고민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희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리라 믿었지요. 시어머니도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하셨어요. 정말 잘 됐다. 아들, 이제 너도 진짜 어른이구나. 며느라,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아버지는 손주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때마다 직접 운전을 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늘 저를 걱정하며 말씀하셨죠. 길 조심하고 차 천천히 타라. 아기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날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저는 산부인과 검진을 마치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저와 아버지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빠, 아기가 여자아이면 나처럼 예쁜 옷 많이 입힐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 건강하면 그게 제일이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강하게 경적 소리가 울렸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며 간호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몸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제 뱃속의 아기도 지켜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없는 집, 아기 밤을 꾸미려고 했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사고 직전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차 안의 따뜻했던 분위기, 그리고 그 순간의 경적 소리까지.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며 병원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던 그는 이제 일이 늦게 끝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혼 초반 남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어떤 일이든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늘 해주던 말이 생각납니다. 너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그 따뜻했던 남편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더 이상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경쟁, 환자들의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상사들의 기대가 모두 그를 짓눌렀던 것 같아요. 퇴근 후에는 무조건 잠에 들거나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나도 지쳤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고 있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제가 한심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시댁도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고 가족 모임에서도 다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곤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생활비 문제를 따져 물으셨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축은 안 하고 돈만 쓰는 것 같아. 저 집은 아버지 재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구보다 절약하며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해왔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요. 한 번은 시댁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제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병원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데 며느리가 좀 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그 상황에서 저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대화는커녕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껄끄러워졌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아 보려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아무도 제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나랑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너랑 이야기하면 더 답답해. 나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시댁의 의심이 마치 제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집은 내가 아니면 유지가 안 될 거야. 며느리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반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기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손조차 멀리 밀쳐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날씨는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요즘 남편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었고 시댁과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금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거실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고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화장대 위는 어지럽혀져 있었고 서랍은 열려 있었습니다. 옷장 문도 열려 있었고 제가 아끼던 코트는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앉아 제 화장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신우이와 그녀의 친구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당황한 나머지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신우이는 놀란 기색도 없이 휘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냥 한번 써봤어. 왜 이렇게 예민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화장품과 액세서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소중한 일상과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로 주신 작은 목걸이가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빠가 주신 목걸이야. 그게 어딨는지 당장 말해. 저는 화가 난 목소리로 신우이를 몰아붙였지만 그녀는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어차피 쓰지도 않던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보물처럼 간직해야 해? 그녀의 말은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그녀와 큰 소리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듣자마자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애들끼리 장난친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구니? 어른답게 이해 좀 해.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고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소중한 목걸이까지 없어졌는데 왜 제가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리키며 쪼잔하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억울한 마음에 울면서 말했을 때 그는 갑자기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이런 일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그는 오히려 제가 문제라고 말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이 상황이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야?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너, 이제 내 이름 빼고는 가진 게 뭐가 있어? 너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만 잘난 척했던 거잖아.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 있고 시댁에서 들었던 수많은 모욕적인 말들도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고 그가 제게 남긴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이혼이라는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제가 그 집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늘 남편과 시댁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은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감남구에 있던 신혼집을 떠나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짐을 내릴 때 제 손에 들린 건 작은 여행 가방과 몇 권의 낡은 스케치북뿐이었습니다. 뒤에 젖은 원룸 건물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제가 얼마나 초라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짐을 다 풀고 나서 처음 앉은 곳은 침대가 아닌 바닥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혼까지 하면서 얻은 게 뭐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은 너무 조용했고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는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시댁에서 들었던 날카로운 말들이 떠올랐고 남편의 차가운 표정도 생각났습니다. 모든 게 저를 향해 비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로 잃은 아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모든 걸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몸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원 약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참백하고 눈이 트는 제 모습이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게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 제 오랜 친구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제가 결혼하고 난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었죠. 그날 수진이는 문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일어나. 무조건 나랑 밥부터 먹으러 가자. 그녀는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옷을 걸치게 하고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날 그녀와 먹었던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은 오랜만에 제가 제대로 먹은 식사였어요. 식사를 하며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너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했잖아. 왜 그만둔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는 그럴 힘도 없어. 그러자 수진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면 힘든 것도 조금은 잊을 수 있을 거야. 한번 다시 시작해봐. 작은 거라도 좋아. 내가 좋아했던 걸 다시 해보는 게 제일 필요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행 가방 속에 넣어뒀던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연필을 잡으니 손이 어색했지만 기분은 묘하게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 선이 모여 작은 풍경이 되고 또 오래된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제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라는 생각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 앉아 강물을 보며 나뭇잎과 하늘을 따라 그렸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묘하게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린 첫 그림은 가을날의 나무 한 그루였어요. 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천천히 색을 칠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고 나니 아주 작은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수진이의 권유로 SNS에 첫 그림을 올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와, 정말 따뜻한 느낌의 그림이에요.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감동적이네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저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한댓글이 기억에 남아요. 이 그림을 보고 하루의 피로가 풀렸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제가 그린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소규모 카페의 주인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손님들이 볼 수 있게 카페에 그림을 전시해도 될까요? 그 제안은 제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그 카페에 전시했고, 방문객들이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감상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저는 조금씩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나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필요한 것을 샀거나 작은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시댁의 며느리, 부모님의 딸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한강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그림 참 예쁘네. 나도 옛날에 그림 좀 그렸는데 요즘은 손이 떨려서 못해. 그 후로 그 할머니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예전에 그렸던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다시 한번 그림이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자신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이 질문이 곧 저의 삶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캔버스 위에 어떤 새로운 색이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강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도 선선해 기분이 조금 나아지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심코 받았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의 회사에서 일했던 김 이사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 거렸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전화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남의 한 사무실로 초대받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김 이사가 제게 인사를 건네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통해 회사의 지분과 운영권 일부를 따님께 넘기기로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일을 맡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맡을 자신도 없고요. 제 대답에 김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인께서는 이미 믿을 수 있는 경영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단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고인께서 남긴 신뢰와 기대입니다. 김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넜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따님이 읽으셔야 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을 때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내가 회사와 관련된 일을 너에게 맡기려는 건 단순히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란다. 나는 내가 가진 가능성과 책임감을 믿는다. 이 회사는 우리 가족의 땀과 노력으로 세워진 곳이니 내가 지켜주기를 바란다. 내가 어려울 땐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한다. 이 일이 내 삶의 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그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는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김 이사와 회사의 주요 임원들과 첫 회의를 하게 되었죠. 회의실의 긴 테이블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는 부담스럽겠지만 저희는 따님을 전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김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접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검토와 의견을 묻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회사의 운영 방식과 직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회사가 아버지의 노력과 열정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회사 업무를 끝낸 뒤에도 제 스케치북을 펼치며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 나이 어린 사람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제가 업무에 열심히 참여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신중히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자 직원들도 저를 점점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안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했고 직원들도 큰 사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너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이제는 아버지가 제게 남긴 이 유산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인생이자 가족의 역사를 이어갈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단순히 사업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저를 지탱해 준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거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받고 회사를 맡기로 결심한 후 저는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업무는 그야말로 낯선 세계였어요. 재무제표, 시장 분석, 인사관리 등 모든 게 처음 접하는 것들이 있죠. 처음 며칠간은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개만 끄덕이다가 하루가 끝나곤 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수없이 휩싸였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김 이사는 그런 저를 끝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조금씩 배우고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의 조언대로 저는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고 저녁에는 경영서적을 읽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첫 번째로 맞닥뜨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내에서 진행 중이던 한 프로젝트가 예산 초과로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눈이 모두 제게 쏠렸을 때 심장이 쿵쾅 걸렸습니다. 제가 내릴 결정이 회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죠. 그 순간 김 이사가 작은 메모를 제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길이 회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최선을 다해 결정을 내렸고 다행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주요 파트너 등과의 네트워킹 행사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는데 이런 자리는 저에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행사장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 기업에서 온 이현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CEO였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왼쪽 손목에 있는 작은 점을 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손목에 있던 가죽 팔찌를 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팔찌, 어디서 봤더라? 그 순간 사고가 있던 날의 흐릿한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사고 직전 옆 사선에 있던 자동차 안에서 반짝이던 그 팔찌. 저는 그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은근히 과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이 근처에서 일하시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본사 업무로 자주 출장 다닙니다. 그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존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팔찌가 단순히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과거와 연결된 단서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맡은 이후 처음으로 느꼈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배우고 개선하려는 제 노력이 회사 직원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대표님, 요즘 결정하시는 방향이 점점 안정적이에요. 한 직원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회사 업무와 그림 그리기를 병행하면서 제 삶도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출근길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아버지가 바랐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비록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짧은 만남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만나게 될 기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를 두 번째로 만났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팔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팔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군대에서 받았던 기념품이에요. 제 팀원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물건이죠. 그의 대답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희미한 기억 속에서 봤던 그 팔찌가 분명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몇 년 전 서울 외곽에서 큰 사고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어떤 가족을 도운 일이요? 그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군 복무 중이었고 훈련 중이던 팀과 함께 사고 현장을 지나던 중이었죠. 차 안에 갇혀있던 가족을 도왔던 기억이 나네요. 왜 모르시는 거죠? 내가 사고 속의 생존자라는 사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기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 여성분이 당신이었다니. 그는 천천히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당신을 꺼내고 응급처치를 할 때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가 두 사람 모두에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던 건 단순히 군인의 임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운명인가 봅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하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이후의 삶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점점 더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고 회사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종종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구조임무를 하면서 여러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때의 보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도 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나서 조언했습니다. 모든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그의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메시지가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고 잘 자요? 라는 짧은 인사가 제게는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가 제게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저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이렇게 오랜만에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그의 권유로 주말에 서울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늦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제가 군대 가기 전 자주 오던 곳이에요. 생각 정리하기 딱 좋은 곳이죠. 그가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걷고, 웃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그는 제가 좋아할 만한 작은 한식단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며 초대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꼭 같이 가보고 싶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아늑한 분위기와 따뜻한 조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모습이었고 저는 그의 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을 들을지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과의 대화가, 당신의 미소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이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요. 그의 고백에 저는 놀랐지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심이 저를 움직였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에서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를 시작하며 안부를 묻고 저는 그와 나눌 이야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에게 털어놓으면 그는 언제나 제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신을 조금 더 믿어보세요. 그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당신 그림 전시회에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당신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그리는 이야기를요.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색을 더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갈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사랑할 수 없어 라고요. 이전의 결혼과 그 후의 상처는 제게 너무나 큰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은 저를 조금씩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기다려 주었고 제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저 지금의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가 말한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를 부모님의 묘소로 데려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은 잔잔한 바람이 부는 맑은 날이었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그의 모습은 한없이 진중했고 저는 그 순간 그에게 더욱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서서 속삭였지. 아빠, 엄마. 제가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제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이 제게 말해 주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는 평소에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역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돕거나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봉사활동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감싸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나도 더 많이 배우고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그의 열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도서관에 가서 각자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한강을 걷거나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어요. 너와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너는 내 그림 속에서 진짜 너를 보여줘. 그래서 내 작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 그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더 많은 작품을 완성했고 그가 처음으로 저희 전시회에 와서 작품을 감상하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하며 저는 이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해서 정말 좋아. 그의 말은 제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고 그의 곁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이자 응원이 되며 함께 걸어갈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이다.
그와 함께라면 그 여전히 어떤 모습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행사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고 저는 대표로서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행사가 끝난 후에 이야기합시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차 한 잔도 마다한 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일하는 병원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 재정이 바닥나고 투자자가 떠난 상태야. 내가 지금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도와줄 수 없을까?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병원은 그와 제 과거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과거를 지나온 사람으로 그의 부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말에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날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을 거야. 그의 말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그는 그렇게 돌아섰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순간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일을 현재의 연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가 너에게 상처를 준 건 알지만 너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는 알아. 그리고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의 말은 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히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대면은 제게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저를 탓하며 자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운영하며 제 삶을 다시 세웠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대화를 정리하고 겨우 마음을 추슬렀을 때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된 전화와 메시지에 결국 만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공간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병원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아버지가 병원을 많이 도와주셨잖니. 이번에도 그때처럼 도움을 줄 수 없겠니? 그들의 말은 예전처럼 제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자원은 제 회사와 제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차갑게 나오다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내칠 줄은 몰랐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제게도 새로운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관계가 감사한 기억으로 남길 바랐지만
지금의 상황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실망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 좋았던 기억,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들. 모든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과정이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발목을 잡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비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 번은 회의 중에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큰 성장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직원들의 응원과 신뢰는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연인은 제가 이런 상황을 겪는 동안 한 발짝 물러서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항상 내 편이야. 그의 말은 제게 위로이자 새로운 용기를 주는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과거를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았지만 그 덕분에 얻은 것도 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제 앞에 놓인 길에 집중하려 합니다.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저는 과거를 떠올리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사고로 부모님과 아이를 잃고 결혼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 시절에는 솔직히 말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모든 아픔들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요. 그와의 만남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준 사람일 뿐 아니라 제 인생에서 새로운 빛을 비춰준 사람이었어요. 내가 만약 그날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도 몰라. 그는 단순히 상처를 치유해준 사람이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과거는 교훈이 되었고 미래는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는 종종 제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해. 내일은 내일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의 말처럼 저는 지금의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선밖을 바라볼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림을 그릴 때,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것은 제 삶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아픔과 상실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와 함께 지역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릴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서로의 편이 되어주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다는 것,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당신도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기대됩니다.